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의 야심한 밤,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채는 숨을 죽인 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죠. 하이힐을 벗어 손에 쥔 채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가 들킬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차량 근처에 계실 겁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소 5명은 되어 보였어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죠. 서윤채는 본능적으로 더 깊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기둥 뒤에서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며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려 애썼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이끄는 조직원들이었죠. 서윤채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지만 오늘 밤의 추격은 달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총을 꺼내 들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죠. 죽이려는 게 아니야. 서윤채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날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거야. 하지만 어디로? 왜? 차량들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채는 몸을 더욱 낮췄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려 했죠. 하지만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고 비상구까지 가는 길에는 최소 2명의 조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서윤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강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죠. 엄마인 척 하세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서윤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낮고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듯한 그 울림. 30년 전 분만실에서 단 한 번 들었던 소리가 기억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 세상에 내던져진 생명의 첫 번째 외침. 그때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울음이 자라서 이런 목소리가 되었을 것만 같았어요. 입을 막았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윤채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돌리자 군용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특수부대 군인의 전형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어깨는 넓고 단단했으며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훈련받은 군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채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어요. 눈매, 코의 곡선, 입술의 모양. 모두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얼굴을 실제로 마주한 것 같은 기시감이 밀려왔죠. 누구세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웠어요. 김태겸입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눈동자는 훈련된 군인의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제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절뚝거리는 척 하세요. 술 취한 아들이 엄마를 부축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윤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요?
지금 당장요. 김태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마지막 제발이라는 단어가 서윤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김태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윤채는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댔어요. 그의 체온이 우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죠. 둘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 2명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어요. 서윤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서윤채를 가까이 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집 도착해요. 오늘 회식에서 너무 드셨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적절히 섞여 있었고 서윤채를 부축하는 손길은 익숙한 아들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조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서윤채는 숨을 참았습니다. 들킬까봐, 아니 더 정확히는 이 기묘한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조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술 취한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출구까지 50m. 서윤채는 김태겸의 체온을 느끼며 혼란스러웠어요. 이 낯선 남자가 왜 자신을 구하는 건지, 왜 엄마라는 단어를 그토록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남자의 목소리가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이토록 생생하게 되살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 앞에서 김태겸이 멈춰 섰어요. 그는 서윤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가셔야 합니다. 잠깐, 당신 대체. 서윤채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김태겸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태겸이 몸을 돌렸습니다. 반드시요.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서윤채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어요. 그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떠올리게 만들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가 남긴 흔적을. 그리고 그녀가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아이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채는 젖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죠. 서윤채와 김태겸은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도심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김태겸이 서윤채를 이끌었다고 해야 맞겠죠. 그는 마치 이 길을 수십 번 다녀본 것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좁은 골목, 폐쇄된 건물 사이의 틈, 심지어 CCTV 사각지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서윤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김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며 걸을 뿐이었죠. 그의 침묵은 냉정했지만 서윤채의 손목을 잡은 소나기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 상황이 낯설다는 듯이요. 잠깐만요. 서윤채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어디로 가는 건지는 알아야죠. 김태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어요. 서윤채는 그제야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단단하게 담은 입술,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감추려 애쓰지만 완전히 감출 수 없는 혼란.
이 남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입니다. 김태겸이 짧게 답했어요. 군 보안 시설이에요. 거기 가면 추격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군 보안 시설? 서윤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소속입니다만. 김태겸이 말을 흐렸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나한테는 중요해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단 한 번 들었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고? 그 소리가 이 남자의 목소리와 닮았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게 뻔했죠. 김태겸은 한동안 서윤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그냥 알았어요.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서윤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채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태겸의 뒤를 따르며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그가 모퉁이를 돌 때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멈춰 서는 습관,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모든 게 훈련된 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요. 여기입니다. 김태겸이 허름해 보이는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어요. 3층입니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용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볼 수 없는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태겸이 지문을 인식시키자 문이 열렸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서윤채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김태겸의 등을 바라보며 걷는 이 순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 걷곤 했던 것처럼. 3층 문이 열리자 간소하지만 철저하게 정리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군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파일 캐비닛들. 김태겸은 서윤채를 의자에 앉히고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설명? 서윤채가 물잔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무슨 설명이요? 김태겸은 대답 대신 캐비닛으로 걸어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갈색 봉투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채에게 건넸죠.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출생 기록, 30년 전 날짜, 그리고 어머니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이게 뭐예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출생 기록입니다. 김태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히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출생 기록이죠. 서윤채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적힌 설명은 그녀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파공작원 김정호, 1983년 난파, 이중신분 유지. 안 돼. 서윤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서류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의 임무 기록, 접선 장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출산 직후 작성된 보고서였죠. 대상 영아, 공작 자산으로 분류, 향후 양측 활용 가능성 있음. 서윤채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서윤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녀는 이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너무 지쳐서 기억이 흐릿했던 거예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의 표정은 달랐죠. 그는 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김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공작원의 아들로서요. 서윤채는 고개를 들어 김태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윤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김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서윤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들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김태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윤채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안 건 일주일 전입니다. 김태겸이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훨씬 전부터 했죠.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도.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군 정보부에서 압수한 자료 중에 있었어요. 김태겸이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작성된 문서였죠.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표지에는 북한 특수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 아니 김정호의 상세한 활동 기록이 나타났죠. 대남공작원 김정호 활동 보고서 1983년 2월 서울 잠입 성공 1984년 6월 목표 인물 서윤채와 접촉 서윤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표 인물 자신이 처음부터 표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계획된 거짓이었던 겁니다. 계속 읽으세요. 김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서윤채는 억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94년 3월 대상과 혼인 1995년 10월 아들 출산 확인 향후 계획 영아를 이중 공작원으로 육성 남측 신분 유지하며 북측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훈련 예정. 서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아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단계 1 출생 즉시 어머니로부터 분리. 단계 2 북측으로 이송 후 기초훈련. 단계 35세 이후 남측 재투입. 이게 무슨...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김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막았죠. 서윤채는 고개를 들어 김태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서류를 보세요. 김태겸이 말했습니다.
서윤채가 페이지를 넘기자 병원 기록이 나타났어요. 출산 사흘 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대상 모친 서윤채, 영아와 함께 실종. 김정우 요원, 추적 중. 영아 회수 실패. 서윤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어요. 출산 후 사흘째 되던 날 밤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걸.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수상한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요.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기를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날 밤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서윤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가서 친구 집에 숨었죠. 당신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하지만 결국 찾아냈죠. 김태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도망친 지 이틀 후 김정호가 친구 집 앞에 나타났던 순간을요. 당신 아버지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쏘려는 게 아니라 협박하려는 거였죠. 아기를 넘기라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태겸이 물었어요. 서윤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이를 빼앗아 갈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럼 아이도 죽은 걸로 하지라고. 김태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서윤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제안했죠. 아이를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대신 나도 아이를 찾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까? 김태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공작원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곁에 없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았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겸은 아무 말 없이 서윤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그럼 저는 김태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자란 겁니까? 누가 저를 키웠죠? 서윤채는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죠. 영아 김태겸 군 정보부 보호하에 입양 조치, 신원 세탁 완료, 새 이름 김태겸, 양부모군 정보부 협조자, 군에서 당신을 키웠어요? 서윤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군과 연결된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했죠. 내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된 아이라고. 서윤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당신도 이용당한 거네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무 소용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김태겸이 처음으로 서윤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북한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남한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건 당신 덕분입니다. 서윤채는 김태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죠. 미안해. 서윤채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김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채는 김태겸의 뺨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가 거기 있었어요. 살아있고 숨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김태겸이 조심스럽게 서윤채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뭐가 더 남았어요? 서윤채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을까요? 김태겸은 대답 대신 다시 캐비닛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맨 아래 서랍, 자물쇠가 채워진 곳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꺼낸 건 빛바랜 낡은 수첩이었죠. 이건 제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김태겸이 수첩을 건네며 말했어요. 군에서 압수했다가 제가 회수했죠. 읽어보세요. 서윤채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글씨는 또렷했어요. 김정호의 필체였죠.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계획대로라면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서윤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공식 보고서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죠. 10월 17일. 윤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봤다. 그 표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조국을 위한 임무라고 배웠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서윤채는 숨을 죽이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0월 18일.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를 3일 내로 인계하라고. 거부하면 나도 제거 대상이 된다. 윤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어요. 서윤채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0월 19일. 윤채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병원에서 찾을 수 없다. 상부는 즉시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도했다. 윤채가 알아챈 거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서윤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김태겸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읽을 뿐이었죠. 10월 20일. 윤채를 찾았다.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 총을 들고 갔지만 쏠 수 없었다. 아니, 쏘지 않았다. 윤채가 말했다. 아이를 데려갈 거면 자신을 죽이라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임무가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 서윤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정호의 흔들리던 손, 총구를 내리던 순간, 그리고 그가 했던 제안. 결정했다.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윤채와 거래했다. 서로 아이를 찾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조국을 배신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으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는 한참 후의 날짜였어요. 1996년 3월. 남측 정보부에서 접촉해왔다. 내가 이중 스파이가 되기를 원한다. 아이를 살려두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던 거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서윤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제 아버지는 북한 공작원이었지만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동시에 남한 정보부의 이중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살리는 대가로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서윤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속였습니다. 김태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북한에는 남한 정보를 흘렸고 남한에는 북한 정보를 넘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어느 쪽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채는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음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 4월. 북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아내와 딸. 상부에서 강제로 결혼시켰다. 이제 나는 두 개의 가족을 가진 셈이다. 아니, 두 개의 거짓말 속에 갇힌 거다. 서윤채는 숨이 막혔어요. 북한에 다른 가족이? 네. 김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이복 누나가 있습니다. 북한에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서윤채는 수첩을 덮으려다가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죠. 2023년 9월. 이제 끝을 봐야 할 때다. 태겸이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넌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을 남긴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윤채, 당신을 사랑했소. 그건 거짓이 아니었소. 서윤채는 수첩을 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남자가 어쩌면 자신만큼이나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죠. 언제, 당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서윤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작년입니다. 김태겸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통보받았죠. 하지만 서윤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김태겸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인이 불분명했고 시신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죽음을 가장한 것처럼요. 서윤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설마 제 아버지가 남긴 최종 기밀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겸이 책상 위 노트북을 켰어요.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해독했죠. 거기에는 화면의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들. 김태겸이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어요. 남북 이중 공작망 전체 명단. 서윤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활동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 그리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남한 요원들. 모두 김정우가 파악하고 기록한 것들이었죠. 이걸 왜 남긴 거죠?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보험이었을 겁니다.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양쪽 모두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을 때 이 자료로 협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김태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 이걸 원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윤채는 김태겸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조폭 조직이 자신을 쫓았는지, 왜 김태겸이 나타났는지. 모든 게 이 자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김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 3시 안전가옥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채는 소파에 앉아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김태겸은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같은 편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들, 최도식 조직 말이에요. 서윤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조폭이었나요? 아니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김태겸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최도식은 실제로 조직 두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가 노트북을 돌려 서윤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도식의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도식? 본명은 최동혁. 김태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2005년부터 서울 강남 지역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다고요? 서윤채가 되물었습니다. 군 정보부에서 지운 겁니다. 김태겸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도식은 제 아버지 김정호의 후임 공작원이었습니다. 서윤채는 숨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북한 공작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태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최도식은 남한 정보부 요원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가 된 후 그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어요. 1956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대상 김정호 담당 관리자 최동혁 임무 대상 감시 및 정보 수집 특별 지시 대상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 보호 조치? 서윤채가 문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네. 김태겸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가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당신과 저의 안전이었습니다. 최도식은 우리를 지키는 게 임무였던 거예요. 서윤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날 쫓았어요.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김태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최도식은 신분 위장을 위해 실제로 조직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진짜 범죄자가 되어버렸죠. 보호 임무는 점점 통제와 감시로 변질되었습니다. 김태겸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감시 기록이었어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영, 사적인 만남,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요. 서윤채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 아버지가 남긴 최종 자료 때문입니다. 김태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도식은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료의 암호 해독키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요? 서윤채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김태겸이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 파일들을 여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당신의 생년월일, 저의 출생시간, 그리고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프로포즈했던 날짜의 조합이었습니다. 서윤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김태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백 번 시도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라고요. 서윤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정호가 자신들과의 기억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김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예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추적 불가 번호입니다. 김태겸이 전화를 받으며 스피커폰을 켰어요. 여보세요. 김태겸 중이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간만이군. 최도식? 김태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똑똑하군. 역시 김정호의 아들답네. 최도식이 웃었습니다. 서윤채 여사는 무사하시겠지? 서윤채는 본능적으로 몸을 경직시켰어요. 무슨 용건입니까? 김태겸이 물었습니다.
용건은 간단하네. 최도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자네 아버지가 남긴 자료 말이야. 그걸 나한테 넘기게. 거절하면요? 서윤채 여사가 위험해지겠지. 최도식이 협박했습니다. 내 조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지금 당장이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태겸이 차갑게 끊어 말했어요. 당신도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협상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했겠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날카롭군. 최도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아, 솔직하게 말하지. 그 자료에는 내 이름도 있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 그게 공개되면 나도 끝장이야. 그래서요? 김태겸이 물었습니다. 거래하자는 거야. 최도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자료를 없애주면 나도 자네들을 건드리지 않겠네. 서로에게 이득 아닌가? 김태겸은 서윤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겸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주지. 최도식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내 방식대로 하겠네. 그리고 김중희. 네. 서윤채 여사를 잘 보호하게. 자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 아닌가. 최도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그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믿어도 될까요? 서윤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요? 모르겠습니다. 김태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최도식도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 자료가 공개되면 그도 파멸이니까요. 서윤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김태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최도식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제 아버지의 자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조폭 두목과의 거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남북 공작망, 그 안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서윤채는 김태겸의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김태겸은 서윤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함께요. 다음 날 오후 서윤채는 김태겸과 함께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였어요. 겉보기에는 오래전 폐업한 공장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최신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여기는 뭐예요? 서윤채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마지막 은신처였습니다.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여기서 마지막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창고 안쪽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서윤채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정치인, 기업인, 군 고위 관계자들, 모두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모두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작망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김태겸이 무겁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이들은 강요에 의해서요. 하지만 모두 제 아버지가 파악하고 기록해둔 인물들이죠. 서윤채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젊은 시절의 최도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정우가 서 있었고 둘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동혁아 미안하다. 너까지 이 길에 끌어들여서. 최도식과 당신 아버지는 친구였나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김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훈련소 출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게 발각되었을 때 최도식이 회유 공작을 맡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도식도 변했습니다. 김태겸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였지만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죠. 신분 위장을 위해 만든 조직이 실제로 커지면서 그 자신도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윤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도식의 활동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2000년 이후 대상 최동혁 조직 확대, 불법 활동 개시, 정보부 통제 범위 벗어남, 위험 수준 높음. 당신 아버지는 최도식을 막으려고 했나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오히려 최도식이 아버지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대령님, 김중희.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 있나? 안전한 곳입니다. 거짓말 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아버지 자료 가지고 있지? 당장 본부로 가져오게. 김태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자료는 국가 기밀이고 자네는 현역 군인이야. 거부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그 자료에는 김태겸이 말을 이었어요. 군 고위층 관계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대령님 이름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 끝에 박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중희,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건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4시간 주지. 박 대령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네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네. 그리고 서윤채 여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채는 창백한 얼굴로 김태겸을 바라봤어요. 군에서도 우리를 쫓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태겸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자료에는 군 내부 인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들도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서윤채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십 명의 얼굴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작망에 얽혀들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자료를 없애려 할 것이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식도 군도 모두가 우리를 쫓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김태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류 더미 속에서 특별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빨간색 표지에 최종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김태겸이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김정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겸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릴 것인가. 공개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묻어버리면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아이가 너처럼 이용당할 수도 있다. 나는 답을 줄 수 없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김태겸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윤채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서윤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함께 있었으니까요. 나는 서윤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게 할 순 없어요. 서윤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야 해요. 누구의 도구도 누구의 비밀도 아닌 그냥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해요. 김태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공개하자는 건가요? 그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면요. 서윤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감당해요. 이번에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김태겸은 서윤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죠. 알겠습니다. 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걸 공개할. 서윤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었지만 그 어둠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죠. 진실의 아침이. 이틀 후 서울 도심 한복판. 김태겸은 기자회견장 앞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김정우가 남긴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죠. 30년간의 공작망, 수십 명의 관련자, 그리고 감춰진 진실들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옆에 선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김태겸이 건물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미 군에도 최도식에게도 통보했어요. 오늘 정오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서윤채는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단단하게 담은 입술, 흔들리지 않는 눈빛. 30년 만에 찾은 아들은 이미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 동안 혼자 버티며 자라났던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서윤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겸은 그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후회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번 선택만큼은 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당한 것도 아닌. 그때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대령이었어요. 그의 뒤로는 헌병들이 따라왔죠. 김태겸 중이. 박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그 자료를 넘기겠나? 거절합니다. 김태겸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박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체포하겠네.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헌병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식의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박 대령 일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대령, 최도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시는군.
최도식, 자네까지. 박 대령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도 할 말이 있네. 최도식이 김태겸을 바라봤습니다. 김중희, 거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네. 그 자료를 나한테 주면 거절합니다. 김태겸이 다시 한번 답했어요. 최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자네도 끝장이야. 그 자료가 공개되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겸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도 당신들도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저처럼 이용당할 겁니다. 또 다른 가족이 찢어질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미친놈. 최도식이 조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자료를 빼앗아. 조직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서윤채가 김태겸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그녀가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려면 날 먼저 넘어가야 할 거예요. 최도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윤채 여사.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까지 위험해질 텐데. 30년 전에도 했던 일이에요. 서윤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게 엄마가 할 일이니까요. 최도식은 한참을 서윤채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직원들에게 손을 내렸습니다. 물러서라. 그가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두목님. 조직원들이 놀라 외쳤지만 최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정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야. 나까지. 그 약속을 어길 순 없어. 박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감상에 젖어서.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그때 건물 입구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김태겸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겸이 말했어요.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체포하거나 해치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될 겁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그리고 김태겸이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의 복사본은 이미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 해외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도요. 뭐? 박 대령이 경악했습니다. 저를 막는다고 해서 공개를 막을 순 없어요. 김태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30년 남북 공작망 폭로, 군정 측의 고위층 연루 의혹. 박 대령과 최도식은 동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김정우가 남긴 자료의 일부가 이미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최도식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역시 김정우의 아들이군. 완벽하게 준비했어. 김태겸은 서윤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어디로요?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김태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둘은 기자들 사이를 지나 걸어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을 뿐이었죠. 박 대령과 최도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에는 분노가, 최도식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끝났군. 최도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박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나? 최도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래전에 선을 넘었어. 김정우만 빼고 박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도식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멀어지는 김태겸과 서윤채의 뒷모습을 보며 최도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잘 가게 김중희. 그리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김정호. 결국 자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태겸과 서윤채는 손을 잡은 채 걸어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일뿐이었죠. 석 달 후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윤채는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자료 공개 이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군 고위층 여러 명이 구속되었고 정치권도 큰 혼란에 빠졌죠. 최도식은 자수했고 박 대령은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채의 회사도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그녀는 공작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아내였던 여자, 아들을 버린 어머니,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서윤채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채가 돌아보자 김태겸이 서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석 달 전군에서 명예제대했죠. 자료 공개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을 뻔했지만 여론의 지지와 그가 폭로한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왔구나. 서윤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멀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김태겸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이면 되니까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채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태겸이 대답했어요. 작은 보안 회사에서요. 제 경력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 잘 됐구나. 서윤채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힘들진 않고? 괜찮습니다. 김태겸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서윤채는 아들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의 긴장도 풀린 듯 했고요. 저기, 김태겸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응? 서윤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태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지만 서윤채는 그걸 알아봤어요. 김정우가 쓰던 종류의 봉투였죠. 이게 뭐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공개한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였으니까요. 서윤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윤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오. 당신을 속인 것도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변명할 생각은 없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었으면 하오.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소. 처음엔 임무였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이었소.
태겸이를 처음 봤을 때 난 두려웠소. 이 아이가 나처럼 거짓 속에서 살게 될까봐.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을 때 난 안도했소. 당신이라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 후로 난 속죄하듯 살았소. 이중 스파이가 된 것도 모든 걸 기록한 것도 언젠가 이 거짓말들이 끝나길 바랐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태겸이를 용서해 주시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저 우리의 선택에 희생된 것뿐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도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고 믿어주시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 김정호. 서윤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김태겸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서윤채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이기도 했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채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보여준 거니?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김태겸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지 말지. 그건 어머니 선택이니까요. 서윤채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끝없는 순환처럼요. 용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가 뭘까? 있는 걸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김태겸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아직 아버지를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게 됐어요. 김태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그 시대가 그 상황이 만든 비극이었다는 걸요. 서윤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똑똑하구나. 나보다 훨씬. 어머니. 김태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제가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윤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전 자료를 공개하던 그날 김태겸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도 가슴이 뛰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어요.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겸이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할 것 같아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안 될까요? 서윤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래.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이제부터는요. 김태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배고프지? 서윤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해물찜 맛있는 데가 있어. 같이 먹을래?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김태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둘은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서윤채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김태겸이 그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모자처럼요. 해변가 길을 걸으며 서윤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김태겸이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주말엔 쉬고 그게 다야? 서윤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김태겸도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못 해본 거니까요. 서윤채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나도 함께 해도 될까? 가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같이 있어줄게.
물론이죠. 김태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둘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30년 만에 찾은 가족, 피로 이어졌지만 선택으로 증명된 인연.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아는 채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요. 엄마, 김태겸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럽게. 응, 아들. 서윤채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둘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롭게.